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 빌리는 김윤성입니다. 오늘부터는 파트 2입니다. 여러분들 파생상품 트레이딩을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으면 뭐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파생상품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트레이딩을 해야 좋을까요?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거를 해야죠. 세상에 움직이는 게 엄청 많으니까 IT 쪽에 잘 아셔서 IT 상품을 많이 아신다면 그거에 관련된 상품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자율에 대해서 잘 알면 이자율, 환율에 대해서 잘 알면 환율에 관련된 거를 일단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파생 상품들을 거래한다는 것은 결국 파생 상품의 가격의 변화를 예측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파생 상품의 가격 또는 파생 상품의 가격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기초 상품의 가격 또 그 가격의 변화와 같은 건데, 그러면 결국은 기초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그 가격들은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걸 맞추지 못하면 좋은 파생 상품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그 전에 다시 돌아가서 그 실물 시장과 금융 시장으로 이제 그 시장을 나눠 본다면 실물 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금융 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게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의 관계를 찾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실물 시장을 한번 보실까요? 실물 시장이라고 하면 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애초에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듯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제 만나는 점에서, 수요 곡선이라 하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하향하는 건데, 가격이 높으면 수요를 조금만 하고 가격이 낮으면 수요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향하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은 거꾸로 가격이 비싸면 많이 공급을 하고 가격이 싸면 적게 공급을 하니까 이런 곡선이 되는 거죠. 우상향하는. 그래서 가운데서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거래량이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들의 수준을 이제 그 가중치를 둬서 만들어낸 것이 물가입니다. 그럼 물가라는 것은 결국 재화와 서비스의 어떤 가격의 수준인 거죠. 그럼 이 물가가 변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가 변하는 율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을 한번 볼까요? 금융시장의 그 상품은 뭡니까? 돈이죠. 화폐. 그러면 화폐에 대한 수요, 돈에 대한 수요는 뭘까요? 그거는 엄청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화폐의 수요는 돈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고, 화폐의 공급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것이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그 만나는 점에서 화폐의 가격과 그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화폐의 가격이라 하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가격이니까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가격은 이자율, 실물시장의 가격은 물가, 또 물가의 변화율은 인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의 관계가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는 경제학에서 그 유명한 그 정리가 있습니다. 바로 피셔 효과인데요. 한번 보시면 간단합니다. 간단한 수식 하나인데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면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적인 이자율이고,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면 경제 성장률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발전을 하고 더 커지는 그런 성장을 하는 그런 이제 실질 이자율이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이 아니라 앞으로 기대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한 가지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상식에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치면,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고 나면 그 기회비용, 여러분들이 그 손해보는 게 뭡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 장사를 할 수가 있겠죠. 장사를 하거나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내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게 경제 성장률인 거죠. GDP 그로스죠. 그런데 그만큼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그냥 전체적으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물가 자체가 오를 수가 있잖아요. 뭐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뭐 뭐든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기대되는 인플레이션율까지 같이 받아야 되겠죠. 만일에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돈을 빌렸으면 그 돈으로 비즈니스를 할 것이고 또 자연히 시장에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만큼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시 효과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식에 엄청 부합합니다. 그런데 그 실물 경제를 하나씩 보면 그렇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가요? 뭐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시 되돌아오면서 굉장히 높죠. 한 5% 되나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가 뭐 2%쯤 되나요? 아니 1%쯤 되나요? 어쨌든 5%, 2%라고 하면 7%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7%여야 되는데 실제로 뭐 1.5%?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얼마입니까? 한 4%쯤 되나요? 우리 물가도 한 2% 되죠? 그러면 우리 국채 수익률이나 뭐 장기 이자율이 6%는 돼야 되는데 실제로 뭐 1%, 2%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엄청 상식에 맞을 것 같은 이 피셔 효과가 가만히 보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걸 더하기 위해서 그 숫자가 맞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그 두 가지의 관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명목이자율도 올라가겠죠. 일단 그 관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수식을 보면 무슨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1%가 올라가면 명목이자율도 1%가 올라가는 거죠. 그냥 단순한 더하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변화의 방향과 변화율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을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